제가 다작을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명분은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널리즘과 책을 분리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닌데 나는 책을 저널리즘처럼 생각해 볼래. 그 마음을 먹고 저널리즘 행위를 하듯이 책을 냈는데 절대 다수의,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책과 저널리즘은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양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러죠, 사람들이요. 아니 얼마나 질이 조금 함량 비단이면 그렇게 고품질의 책을 몇 권으로 딱 압축해서 좀 길이길이 남을 책을 쓰질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써내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여론의 압박에 굴복을 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 어찌됐건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그 유명한 그 연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심지어 뭐 이렇게 물 마시는 소리까지 꿀꺽꿀꺽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러니까 격시가 안 따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적으로 바로 옆에 사람 이렇게 보고 있듯이.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안한 자세로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서서할 생각하고 애원은 왔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걸. 물론 원고도 준비를 했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키워드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이것도 놓고 한번 좀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기분이 좀 너무 좋고 이 자리가 영광스러워서 허심탄회하게 겉도는 이야기 하지 않고 핵심을 한번 좀 찔러볼까 합니다. 약간 도발적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한류의 역사 이 책을 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다작을 했듯이 한류에 관한 책을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제 전공 때문에 제가 대중문화는 쭉 다뤄왔습니다만 여태까지 한류 한 우물만 파온 연구자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는데 왜 제가 나서서 그 역사를 정리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정당화시킨 논리, 명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워낙 전문적으로 깊고 아주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갔다 보니까 전체의 지형도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논쟁은 벌어지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정리, 정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역할을 맡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물론 정리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죠. 당신 뭐 남들이 다 이때까지 해온 거 뭐 정리한 거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드느냐. 저는 조금 가슴이 아팠죠.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닌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정말 열성적인 독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역사적 사실이 잘못된 걸 여러분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개정판을 내게 되면 그거를 정확히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근데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노래가락 차차차를 제가 54년도에 나온 노래로 알려드렸는데 62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식의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앞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한류를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현대적 뿌리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정확한 거의 사전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 제 나름의 메시지도 있어요. 한번 84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36년입니다. 8월 10일 새벽이에요. 그날 경성 서울 지역에 호해가 뿌려졌어요.
요즘 분들은 호해 모르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신분들이 80년대까지도 긴급한 뉴스가 있을 땐 인쇄할 시간이 없으니까 비교적 작은 종이에 그 뉴스를 알리는 걸 찍어 가지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비행기로 막 이렇게 전단 살포하듯이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습니다만 8월 10일 그 호해를 받아든 상록수의 작가 시문 선생이 그 호해를 딱 받아들였어요. 너무도 감격하고 흥분한 나머지 그 호해 뒷면에 즉흥시를 그 책에 인용한 걸 보면 썩 알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들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해 외치고 싶다. 이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테냐. 눈물겨운 정말 울분의 토로예요. 이미 아실 거예요. 36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비록 일장기를 달고 나갔을 망정 나라 뺏긴 조선의 청년, 당시 시문 선생이 35살이었어요. 울분, 감격,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송기정 선수의 그늘에 가렸습니다만 3등을 한 선수도 한국인이었어요. 남승용 선생. 어떻게 감격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쓴 걸 들고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말고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 신문사 편집국에 찾아가서 기자들 앞에서 그걸 읽어줍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신문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실리죠. 2020년의 정서로요, 36년에 있었던 그거를 우리가 오늘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마라톤 우승 하나 했다고 나라 빼앗긴 약한 나라, 약한 족속 조선, 한국이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걸 국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국뽕은 국가 플러스 히로뽕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 됐고 정말 전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 흘려 일한 결과 경제적으로 우리가 번성한 나라가 됐어요. 오늘날에요. 국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류에 열광하죠. 그럼 이제 일부 우리 내부에서 일각에서 국뽕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해요. 저는 뭐 동의할 때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이해를. 아니,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이제 큰 나라가 됐고 잘 살게 됐고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 어떤 우리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그 열광하고 그렇게 해외 바깥 세계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아직도 굶주려 있을까? 근데 저는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저는 국뽕이라고 막 이렇게 비판을 안 합니다. 그 비판 내용이 일부 공감을 하더라도 비판은 못 하겠어요. 왜요? 강대국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지금 사실은 비슷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걱정합니다. 일본은 적반하장을 일삼으면서 우리들의 속을 뒤집어 놔요.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비접촉 이데올로기가 휩쓸면서 보호무역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면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 높은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불안해요. 늘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그 사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한류는 한국학이다. 그래서 저는 한류를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못 느끼고 있거나 가볍게 지나쳤던 것에 심층적인 것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좋은 창구가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하는 한류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한류를 통해 본 한국인. 제가 한류의 역사에 그 맺는 말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연꽃은 수렁에서 핀다. 연꽃은 한류죠. 그러면 수렁은 한국입니까?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에요. 한국이 수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의 한류를 만든 토대, 바탕은 우리가 내내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 부정성의 총합이 오늘의 한류를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렁으로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연꽃은 수렁에서 핀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부정적인 것 많이 하자, 나중에 한류처럼 복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좀 알아보자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한류를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미국의 문화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문화 종속에 대한 경고, 우려, 그런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미국 문화, 서양 문화에 찌든 사람들, 그거 바라보고 숭배하는 사람들,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의 논리대로 갔으면 한류는 일어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문화 제국주의에 침탈을 받았고 문화 종속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제가 차라리 소수였으면 저 못난 탓으로 돌리고 그럼 게임 끝나요. 하지만 오늘날의 한류를 수십 년 전부터 예상했던 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글로 남긴 건 제가 문헌상에선 보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지식인, 전문가, 언론도 오늘날의 한류를 예상을 못했다면 저 자신이 공부를 뒤늦게나마 다시 해야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지. 왜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 문화 종속을 그렇게 염려했었는데, 여러분 저 김대중 정부 때 일본 문화 개방 기억나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안도에, 아니 오히려 우월감까지 느끼지만, 그때 나온 지식인들의 비난하는 그 글들을 보세요. 일본 문화에 점령당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었어요. 저는 켄지의 그 말을 좋아합니다. 경제학자. 사실이 달라지면 생각을 난 바꾼다. 당신들은 사실이 달라져도 생각을 안 바꾸겠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사실이 달라져도 생각 안 바꾸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바꿉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나마 새로 공부한 한류, 좀 이유부터 좀 따져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그 키워드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감성주의예요. 감성주의. 두 번째 코리안 드림. 세 번째 해외 지향성. 네 번째 후발자의 이익. 이게 한류를 만든 비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성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과거에 이성대 감성 하면은 감성이 눌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논리와 이성을 숭배하면서 감성, 감정은 가급적 억눌러야 될 것.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장 반론이 나올 거예요. 아니, 감성이 발달한 나라면 한국뿐일까?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되지? 정도의 문제겠죠. 정도의 문제. 여러분 이제 좌뇌 우뇌론 아시죠? 좌뇌 우뇌론. 로저 스펠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경생물학자가 우리 인간의 뇌가 좌뇌의 기능이 다르고 우뇌의 기능이 다르다는 걸 처음 밝혔어요. 이분이 그 덕분에 하여튼 노벨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한 5, 60년 전서부터 좌뇌 우뇌가 나왔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만 쟁점은 한국인이 특별히 우뇌가 발달한 민족인가? 그러나 이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우뇌 쪽이 좀 발달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뇌는
감성과 직관의 영역을 관장하는 겁니다. 논리, 이성, 그게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한 건 좌뇌, 우뇌의 균형이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좌뇌, 우뇌론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한국에 세계적인 연주가들은 많지만 세계적인 작곡가는 드물다. 그럼 작곡과 연주는 어떻게 다른가? 연주는 우뇌적 기능이 필요해요. 작곡은 좌뇌입니다. 그러면 좌뇌 기능이 발달한 게 우뇌 기능보다 발달한 더 나은 건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서로 다른 거지 우월의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뭐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전체를 잘 봐요. 부분엔 약할지 몰라도. 저는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게 단기간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일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전체를 조망해서 한국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보면은 놀라운 진보가 있었단 말이죠. 한국인이 우뇌가 발달했다. 감성을 이렇게 잘 다루면서 감성의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건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감정 발산은 정말 잘해요. 우리 한국인들. 요즘은 뭐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그거 보기 힘듭니다만 과거에 정말 장례식장 가면 통곡을 하고 그 슬픔을 바깥으로 막 돌아요. 근데 비슷한 문화권 지역인 중국, 일본을 가도 그런 문화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유별나게 감정 발산을 잘해요. 화병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만든 단어지만 국제적 용어로 그대로 통용됩니다. 화병. 왜? 한국인들에게 독특한 화병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감정 발산은 잘하지만 권력관계 위계 서열 구조에선 그걸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한 연구 결과 서양인과 한국인의 화를 눌러 담는 걸 봤더니 한국인이 2배 정도 더 담아요. 나중에 폭발합니다. 이게. 요거는 개인적 차원도 그렇고 집단적 차원에도 그래요. 한국 민주화의 도도한 역사를 보세요.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한 것들이 3.1운동, 60만세 운동, 4.19, 6월 항쟁, 대부분의 한국 민주화에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은 폭발한 거예요. 감성의 폭발. 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노래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 살아온 뭐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만 늘 노래 때문에 고민했어요. 좀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노래를 시켜요. 전 그게 싫어가지고서요. 정말 내가 그 선생님 모시고서 내 레파토리 몇 곡을 정말 집중 훈련해가지고서, 예? 제가 그때 익힌 노래를 아직까지도, 요즘은 뭐 노래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딜라일라 포함해서 제 레파토리가 몇 개 있어요. 왜요? 그렇게 노래를 시켜요. 그리고 서양인들, 외국인들 한국 와서 가장 놀란 거 보면은 노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노래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정말 많이 해요. 한국인들요. 노래가 뭐예요? 발산하는 거죠. 춤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뚝 지금 끊겼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관광버스 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그 버스 속에서 나와서 춤을 춰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들어요. 법으로 단속을 하려고 해도요, 안 들어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 기고를 했더라고요. 차라리 이건 한국인의 못 말리는 흥과 끼의 발산이니 조금 그 법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버스 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노래, 춤, 이게 다 못 말리는 한국인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호모 이코노미쿠스 하면 경제의 동물, 인간의 한 특성을 잡아서 그걸 붙이죠. 호모 루덴스란 말이 있어요.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나라 국민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인류는 인간은 호모 루덴스지만 요 기질이 잘 드러난 전형적인 사람들이 한국인 같아요.
호모 루덴스. 노는 사람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저 학생 시절에 배웠던 역사 보면 너무 우울하고 침울해요. 독립운동가들의 이 고난과 헌신 투쟁, 친일파들의 그 어떤 변절과 추태, 일본의 악랄한 어떤 수탈가오가 그것만 남았어요. 머리가 커서 공부를 좀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네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그건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알죠. 민주화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는요. 독재 정권의 탄압과 민주화 운동가들의 저항, 그거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한 기록에 약간 이런 이야기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눌러 오는지는 몰라도 호모 루덴스적 기질은 일제 강점기 때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거나 변함없이 발휘됐다는 거죠. 이거는요. 요즘 와서 이걸 다루는 역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호모 루덴스로서의 우리 한국인들의 그 어떤 놀이에 대한 집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 우리 몸체화시킨 거예요. 정말 잘 놀아요. 그런데 한국은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럼 한류가 컸단 말이냐? 그것만은 아니죠. 또 여기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한국만이 누리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압축성장이에요. 압축성장. 미국도 압축성장을 한 나라입니다만 현대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압축성장을 한 나라는 전례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김진경 씨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30년 만에 300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그 말씀이 그거예요. 물론 30년 만에 300년을 따라잡았냐, 요거는 조금 따져볼 문제고 약간 문학적인 과장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100년 이상 걸렸을 걸 우리는 수십 년 만에 경제 발전 성장을 이뤘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술이라든가 경제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압축적으로.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 지체라고 학생 시절에 배웠지 않습니까? 의식, 문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술 경제는 최첨단을 향해 갈 수 있어도 우리 몸에 밴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거의 DNA화된 우리의 어떤 습속, 체질, 의식, 이건 오래 걸립니다. 대단히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서 압축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공과가 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다른 나라들 오랜 시일 걸려서 했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건 우리가 박수 칠 일 아니냐 이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빨리 이뤄냈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몸소 겪으셨을 거고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 이야기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일 중독이요? 오늘날의 사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땐 전 국민이 일 중독자였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일을 그렇게 호되게 한 사람들이 그 노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두고 그게 가능해질까요? 몇 년 만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에 걸친 개발, 독재 시절의 압축성장의 역사인데 그걸 가능케 했던 메커니즘이 대중문화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호모 루덴스 기질을 한껏 발휘하게 만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대중문화 공화국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장 반론은 아니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어떤 나라는 대중문화 공화국이 아니야? 왜 이렇게 한국만 유난한 것처럼 그래? 아니에요. 한국이 유난스러워요. 정말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대중문화 이거 이야기할 만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요. 압축 성장에 또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연세 좀 드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 어떤 법칙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장남 몰아주기 관행입니다. 장남 몰아주기예요. 지금처럼 뭐 일가구 이전 시절이 아니고 애들이 정말 이게 다산했을 때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남을 가족 대표 선수로 키웁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장남, 오빠를 위해, 형을 위해 상급밖에 지나가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일했던 분들, 집안의 모든 경제력, 관심, 그거를 장남을 위해서 몰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가족의 대표 선수니까 네가 출세한 다음에 집안을 돌봐라.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장남 몰아주기가 오늘날의 그 입장에서 말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건 화가 나요. 제가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 중심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서울이라고 하는 일극 중심 체제로 자원의 집중화를 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명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지방의 사정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서양의 학자들 보면요, 서울에 예찬하는 글들이 많아요. 뭐 대한민국을 만든 혁신의 원동력이고 뭐 서울 뭐 이렇게 띄웁니다. 일리 있어요. 단 비용이 너무 컸다.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미디어, 모든 미디어 보세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도시에 다 때려 몰아넣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순해요. 한국인들 보면요. 종합편성 채널 만들 때도 그래요. 그렇게 서울에 몰려 있으면요, 서울 아닌 곳에 본부를 두게끔 분산시킬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겠죠. 다 서울에다 집중을 시켜요. 모든 게 서울에 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엄청나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치 판단 배제하고 한류 자체만을 놓고 보면, 대중문화만을 놓고 보면 오늘날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있어요. 중앙 집중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그 덕분에 대중문화가 커진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요, 지금 우리 현재 드러나고 있어요. 천만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하나가 대박을 치면 1000만 관객이 들어요. 영화관에 갈 수 없는 연령대의 인구를 제외하면요, 세상에 한 편의 영화를 한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보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천만 신드롬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다양성을 죽이고 획일하러 가요. 승자 독식이에요. 하지만 저 엄청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천만 신드롬. 근데 그 또 따져보면 대표 선수 키우기의 논리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봤던 것들도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류의 한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몰아준 거예요.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 건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